안녕하세요.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 서빛나입니다. 먼저 코스미 글로벌 이커머스 웨비나에 초대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제가 다룰 세션은 K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있어 물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주제로 DHL의 실제 데이터랑 그다음에 글로벌 이커머스 기관들의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젠다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단계별 전략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성공적인 역직구 물류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왜 K 브랜드에게 최적의 기회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트렌드와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최신 시장 동향을 준비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나 이 풀필먼트 시장이 올해는 한 15.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각국의 국경 간 소포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성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24년 시장 규모가 약 5,69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이 2019년 대비 한 2배 이상 성장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인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국내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LG전자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 기업들이 자사몰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앞에서 카페14 하주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성장을 지탱하는 게 바로 자사몰이라고 했는데, 이건 D2C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D2C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되게 정교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 전망을 구체적인 수치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한 11.6%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세 가지 정도 핵심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글로벌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빠른 배송이랑 간편한 통관 시스템으로 해외 쇼핑의 장벽이 예전과 달리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륙별 전망을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2024년 대비 2028년 성장률에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K 브랜드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높은 잠재력이랑 그다음에 한류 확산이 같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D2C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4년 대비 2033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브랜드에 직접 판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되게 계속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DHL 익스프레스 코리아의 B2C 볼륨 데이터를 보시면 팬데믹 이전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28.8%에 달합니다. 참고로 DHL을 통해서 해외로 진행되는 B2C 볼륨 대부분은 자사몰 기반 고객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이거는 진짜 단순한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E 기업들의 해외 진출 패턴을 분석해 보면 명확한 단계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고 기존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안착한 후에는 이게 카테고리가 좀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타겟 고객층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계가 좀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고객 데이터의 확보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부담이 가중되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나서는 부분이 자사몰 구축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과 브랜드 밸류에이션을 향상을 위해서 자사몰 쪽으로 가는데, 최근에는 틱톡이랑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옴니채널 전략이 대세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채널 확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D2C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보더 물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직구 물류는 크게 항공운송이랑 해상운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작고 약간 고가의 제품들은 항공으로 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들은 해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물류 비용, 고객 경험, 뭐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특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는 구매자 경험이 워낙 핵심이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템 특성에 따라서 정교한 물류 전략도 중요한데, 이제 스테디셀러나 뭐 통관이 까다로운 제품, 아니면 단가가 좀 낮거나 반품률이 높은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창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아무래도 사전에 그 현지로 먼저 물건을 보내서 보관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먼저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트렌디한 아이템, 그리고 개인 통관에 유리한 제품, 그리고 고가 제품이나 커스터마인 제품은 엔드투엔드로 직배송이 더 적합합니다. 재고 부담 없이 주문 시점에 바로 배송하는 방식이라서 트렌드 변화가 빠른 제품이나 맞춤형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또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주목받고 있는데, 주력 시장은 창고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직배송으로 해서 이제 비용 효율성이랑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보더 판매 채널도 관점에서도 또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랑 D2C 각각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켓플레이스의 장점은 빠른 글로벌 진출이랑 낮은 진입 장벽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플랫폼의 인프라를 바로 즉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반면에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2C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충성 기반의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걸 D2C를 또 활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더 정교하게 세심하게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이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근데 실제로 대부분 고객님들 만나면 이제 기업들이 마켓플레이스로 시작을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D2C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약간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신 편입니다. 그럼 이어서 역직구 물류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직구 물류 진행할 때 고려될 사항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세관이나 세무 규정, 두 번째는 물류와 반품, 세 번째는 배송에서의 고객 경험과 IT 기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관 세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관 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빠른 변화인데요. 국가별로 늘어나는 이제 수입 물량에 따라서 자국의 리테일 산업도 보호해야 되고,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화물에 대한 보안 강화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이제 목표로 해서 동시에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점점점 더 디지털화 가속이 되니까 각국 세관 당국들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목표하는 시장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세관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된 트렌드가 보입니다. 바로 B2C 화물에 대한 소액제도 폐지인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인보이스 밸류에 대해서 VAT나 GST 같은 부가세를 선징수하는 경향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400 싱가포르 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GST라는 그 VAT를 선징수가 필수고요. 그리고 해외 판매자는 GST 등록이 의무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27개국은 15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 VAT를 부과하고 그리고 IOSS라는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다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금요일 8월 29일부로 전 세계 모든 상품에 대해서 소액 면세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가장 아주 큰 변화인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통관 방식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디미니미스는 개인 간 순수 선물에 한해서 $100 이하만 예외적으로 면세가 인정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포멀 클리어런스, 그거는 $1에서 $2,500 범위까지 적용이 되고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멀 클리어런스는 $2,500 초과 화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수취인의 텍스 아이디 제출이 필수입니다. 네, 또 미국의 관세 체계도 복잡해졌는데 일반 관세 GDR에 더해서 중국산 제품에는 섹션 301로 이제 7.5에서 25%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IEEPA 관세 상호 관세는 제조국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한국 제품은 15%입니다. 그다음에 섹션 232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이제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거고요. 미국 관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 GDR 일반 관세율은 항상 적용되고 두 번째, 섹션 232는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구리 등에 대해서 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EEPA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데 섹션 232 적용되는 아이템인 경우에는 상호 관세는 미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인해서 이 가장 큰 이커머스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 발송할 때는 이제 앞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 제공이 중요해졌습니다. 정확한 상품명, 그다음에 10자리 HS 코드, 제조국 원산지, 순수 상품가액, 그리고 정식 통관에 필요한 텍스 아이디, 섬유 같은 경우에는 매니팩처 아이디까지 모든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당분간 미국으로 발송하시는 화물이 있으시다면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관 규정에 대해서 이제 예시 아이템을 가지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3가지 예시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의류입니다. 이게 주문건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하나의 주문건으로 미국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발생하는 세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200짜리 옷은 FTA 적용으로 GDR, 그러니까 이제 일반 관세율은 0%이고 상호 관세는 15%. 그럼 이제 총 관세가 $30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든 $200짜리 의류는 일반 관세 8.5% 그리고 상호 관세 6.5% 해서 총 관세가 $30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인 $200짜리 옷은 일반 관세 8.5%에 IEEPA 상호 관세가 이제 20% 그리고 나머지 상호 관세도 10% 해서 붙고 그 다음에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섹션 301로 해서 7.5% 하면 총 관세가 $9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 구매권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 관세청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52달러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용품 638달러 미국 구매권으로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먼저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250달러짜리 테니스화는 일반 관세 20%, 상호 관세 15% 이렇게 되고,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관세 한 개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관세 20%가 적용이 돼서 총 관세가 50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테니스공 12개의 그 60달러는 일반 관세는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상호 관세가 총 30%,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섹션 301로 해서 7.5% 하면 총 관세가 22.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흑연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테니스 라켓 2개 합계가 이제 328달러인데, 이건 이제 라켓은 일반 관세가 3.9% 부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인해서 이제 적용되는 섹션 232로 해서 50%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속이 아닌 부분은 또 섹션 232가 적용 안 되고 상호 관세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켓에 부과되는 총 관세는 111.19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용품인데요. 미국에서 캠핑용품 총 합계 144달러짜리 구매권인 경우에 과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에서 제조된 33달러짜리 스테인리스 보온병은 일반 관세 7.2%, 그리고 스테인리스니까 섹션 232가 적용돼서 50% 추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섹션 232가 적용되니까 또 상호 관세는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인 그 중국에서 제조된 스테인리스 캠핑 식기 20개짜리 71달러인데요. 일반 관세가 개당 0.4센트에다가 이제 6.4% 붙고, 또 철강 관련이니까 섹션 232로 해서 50%,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또 섹션 301로 해서 7.5% 적용되고요. 그러면 이제 섹션 232로 인해서 이제 상호 관세 또 제외되니까 IEPA 관세만 20% 부과되고 해서 캠핑 식기에 대한 총 관세가 약 67달러 나오고요. 네, 마지막 아이템인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피크닉 40불짜리 피크닉 매트인데요. 일반 관세율이 8.5, 상호 관세가 19% 적용돼서 총 관세가 11달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예시 기반으로 설명드린 만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역직구 물류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물류랑 반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빠른 배송인데요. 실제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고객 리뷰를 보시면 도쿄에서 워싱턴 DC까지 24시간 내 배송됐다, 이런 경험이 고객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사실은 81%의 고객이 원하는 배송 옵션이 없으면 장바구니를 포기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빠른 배송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고 고객을 확보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핵심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비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무료 배송이랑 플랫 차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무료 배송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배송을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료 배송이랑 플랫 차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정해진 운송료를 받고, 그리고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을 넘기면 무료로 이렇게 진행해주는 형태인데요. DHL 코리아에서 발송된 B2C 데이터랑 고객님 이제 사이트랑 같이 함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95% 이상의 고객이 무료 배송 기준 이상으로 주문을 하고, 무료 배송 기준을 포함한 구간이 전체 주문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평균 주문 금액이 무료 배송 기준보다 한 10에서 20달러 정도 높게 나타나는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판매 아이템의 금액대랑 운송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료 배송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품에 대한 얘기인데요. 반품은 단순한 사후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서베이에 따르면 92%의 구매자가 쉽고 쉬운 반품 정책이 있을 경우 재구매 의향을 보이고, 그리고 79%는 무료 반품을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네이버가 무료 반품을 도입해서 3개월간 거래액이 20% 증가했고, 쿠팡은 와우 회원수가 130% 증가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런 만큼 반품이 비용이 아니고 고객 신뢰도를 향상하고 매출 성장을 하는데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반품 정책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반품 정책이 있으면 이제는 반품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용 측면에서 반품을 생각해 보면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순하게 반송 운송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품이 결정되었다면 감수해야 할 비용은 이제 반송비, 환불 수수료, 그리고 반품에 대응하는 노동력, 그리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재판매가 불가한 상황에 이제 그런 기회비용까지 함께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사이트에 리턴 폴리시를 표기할 때 크로스보드 판매자는 반품 전략을 미리 염두에 두고 판매 사이트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반품 프로세스만 언급하지 말고 구매자한테 환경이나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각인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 반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매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자세하게 VR이나 AR 등으로 기술을 좀 활용해서 구매자들이 이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확실하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품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품이 이루어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 리퍼 상품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이제 반품 비용도 줄이면서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품 정책만 생각하지 말고 반품 전략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또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 살펴봐야 할 사항 중에 세 번째인 고객 경험과 IT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배송 경험은 강력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시간 배송 추적이나 아니면 배송 옵션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면 기업 관점에서는 CS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 관점에서는 이제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반면에 IT 솔루션 측에서도 중요한데, 이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문 정보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라벨 크리에이션 시스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체크아웃 할 때 모든 비용이 반영되는 올 인클루시브 코스트 시스템이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시간 위치 추적, 그리고 배송 일정 변경, 주소 변경 같은 이제 라스트 마일 IT 솔루션도 중요합니다. 이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만족스러운 배송 경험이 만들어져야지 긍정적인 파장이 생기는데, 이커머스에서의 고객 경험은 결제까지가 아니라 배송이 완료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직구 물류 진행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마지막 키포인트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 서베이에 따르면 세대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봤는데요. 베이비 부머는 63%, 그리고 X세대는 70%인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는 75%, 젠지 세대는 77%라고 나오는데요. 미래의 주 소비층이 될 젊은 세대일수록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쇼핑객의 57%가 배송의 환경 역량을 알고 싶어 하고, 또 55%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천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 상세를 지원하는 물류 파트너 선택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AF를 이용해서 기존 연료 대비 80%까지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고그린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업계에서는 최초로 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트렌드와 역직구 물류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번 세션이 이커머스 전반의 물류 흐름과 그다음에 운용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최근 한국의 이커머스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갖고 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K 브랜드의 글로벌 이커머스 진출의 가장 적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구 대비 역직구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의미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잠재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역직구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정책을 되게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K 콘텐츠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팬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랑 세관 규정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의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송 전략은 여러분의 글로벌 이커머스 성장을 크게 가져갈 것인데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읽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DHL과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이나 아니면 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같은 정부기관이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K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니까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워업 Your Potential인데요. 아시다시피 비즈니스에서는 포텐셜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가능성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